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그래서 법을 위반하면 차량을 줄일 수 있어요. 감차명령. 감차명령 옛날에 처분성이 있다라는 판례가 있었죠. 감차명령. 차량 100대 운행하던 것을 70대만 운행해라. 30대를 감차해라. 라고 화물자동차 회사한테 명령하는 거죠. 감차명령. 자, 감차 처분에 대한 문제죠. 근데 이제 가정적 제재와 관련돼서 선행행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제재가 있었어요. 1차 제재, 법 위반 행위가 있었고 1차 제재 처분 좀 있었죠. 근데 기간 내 다시 1년 이내 2차 위반이 있었단 말이죠. 그때 가정적 제재를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겠죠. 여기에 대한 요건을 설명하죠. 지금 위에서 세 번째 줄, 선행행위 위반행위 있었고 가정처분 기준이 적용되려면 선행 위반행위 있었고 그에 대한 유효한 제재처분이 이루어졌으면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재일로부터 1년 이내 다시 같은 내용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면 족하다. 근데 이런 게 필요 없다고 그러죠. 선행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이 반드시 시행령에 따라서 명시된 내용도 이루어진 것이어야 되고 할 필요는 없고, 선행 제재처분의 처분의 종류를 잘못 선택하거나 처분 양정에서 일탈남용의 하자가 있었던 경우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래서 선행 위반 행위가 있고 제재처분만 있으면 되는 거지, 이게 뭐 법에 따른 것이냐 아니냐는 고려하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이제 공정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렇죠? 공정력이 왜 그럴까? 나도 이상하다. 아니 이게 잘못된 처분일 수도 있을 텐데 이걸 이유로 또 2차 가중력 하는 것 좀 심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말하는 이유는 이게 일단은 이 제재처분도 처분일거 아니에요? 무효가 아니라 공정이 있겠죠. 일단 취소가 안 되는 한 1차 제재처분을 유효한 거로 봐야 돼요. 그래서 2차 제재처분을 가정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뭐 이제 와서 이걸 뭐 이 법이냐 저 법이냐 따라 새로 따질 필요는 없단 말이죠. 이게 효력이 살아있는 한, 그죠? 선행 위반행위 있었고 1차 제재처분이 있었던 거야. 2차 처분 할 수 있다는 거지. 이런 것들은 언뜻 하면 우리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이상하다. 1차 처분이 문제가 있다는 건데 그럼 어떻게 가정적 제재를 하지? 이렇게 착오를 일으킬 수 있는 내용들이다, 이런 것들은. 근데 이번도 신기한 내용이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과 약간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배워놓은 것의 전제는 정지 처분, 영업정지 처분, 과징금. 그래서 변형과징금이죠. 이게 선택 재량이죠. 어제도 나왔죠. 어제도 이 과징금을 변형과징금을 부과할 것이냐는 재량이란 말이죠. 재량이다. 근데 이게 전제가 뭐냐면 사실은 영업 정지할 수 있는 사유가 존재했을 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라고 열거돼야 되지, 열거가 안 된 경우라면 변형과징금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이것도 침익적이라서 법률부가 엄격히 적용되기 때문에 법률이 없었을 때는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일반론과 좀 다른, 일반론과 구별해야겠죠. 위에서 네 번째 줄 내용 들어가 보세요. 내용에서 위에서 네 번째 줄, 사업정지 처분을 가름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는 있다. 이거 일반론 있는데, 그럼 모든 경우에 다 그런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아래 세 번째 줄, 따라서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7조 1항 별표 2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 종류와 과징금액에 열거되지 않은 위반행위 종류에 대해서는 사업정지에 가름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걸 허용되지 않는다.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내용은 법에 열거돼 있을 때라는 얘기야, 사실은. 그걸 전제를 해서 일반론처럼 얘기해왔던 거지. 그래서 이제 아무 말이 없으면 가능한데, 이건 나오려면 어떻게 나오겠어요? 열거되지 않았다는 표현을 할게요. 여기 지금 아래에서 두 번째 줄, 열거되지 않은 위반행위 종류에 대해서까지도 사업정지에 가름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X. 그건 없다는 거지. 이건 없다는 거지. 열거되지 않았을 때는. 그러니까 특수 케이스는 무슨 뭔가를 더 많이 설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설명 안 하지. 그냥 뭐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하면 영어로 답해야지. 배웠어. 이게 법적 근거 없을 수도 있어. 그래가지고 X야. 그러면 이제 객관식 못 풀어. 그럼 객관식 풀 수가 없어. 이제까지 나왔던 기출이든 이런 것들은 다 사실은 법에 열거되어 있단 말이야. 이거 대신 이거 때릴 수 있다. 그 전제하에서 나온 거고, 그냥 그렇다고 봐야지.
근데 이걸 낼 때는 특수 케이스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뭐가 있어야 돼? 열거되지 않은 위반행위 종류라는 이 표현을 그대로 쓸 거란 말이죠. 그때는 과징금을 변형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이걸 구별을 하셔야 한다. 우측 이제 담합을 해서 이제 입찰에 들어왔을 때 과징금을 때릴 수가 있다는 거지. 담합을 해서 들어왔어. A 업체와 B 업체가 담합을 해서 입찰에 들어왔어. 담합했을 때 이제 과징금을 나중에 이제 얘네들한테 때릴 수 있는데 그것의 이제 기준이 계약 금액 이 사업 관련된 계약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기준으로 한다. 뭐 기준에서 이제 계산 방식이 있겠죠. 이게 먼저 계약 금액이 10억인데 과징금은 뭐 어떤 계산 방식을 통해서 이걸 기준해서 뭐 10%면 뭐 1억이라든지 뭐 기준이 있을 거야. 우리랑 관계없는 수학적으로 관계없는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제 뒤에 제목 입찰 담합 및 이하 유사한 행위에 대한 부당 공동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계약 금액이 과징금의 기본 산정 기준이 되는지 여부. 그렇다. 계약금이 높으면 과징금도 크게 때린단 말이야. 계약금이 100억짜리랑 계약금이 10억짜리 다를 거라면 많으면 많을수록 위험한 놈들이지. 담합을 했을 때. 만약에 이게 1조 사업이다. 담합했다. 그럼 국가 입장에서는 피해를 엄청나게 보겠죠. 담합해가지고 가격을 올렸다라면. 그러면 당연히 그냥 계약 금액에 비례해서 좀 높아져야지 과징금이. 뭐 10억짜리 사업이랑 1조짜리 사업의 담합에 대해서 과징금 때릴 때 똑같이 때릴 수가 있겠어요? 그건 아니지. 계약 금액에 어떤 비례한다, 연동하는 기준이 있다는 거지. 그럼 가능하다. 위에 두 번째, 이는 낙찰자, 낙찰 예절자는 미리 정하는 내용의 담합에 참여하였으나 낙찰받지 못한, 이게 문제가 되겠죠. 낙찰받지 못한 사업자한테도 이 계약 금액을 고려해서 기준해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느냐? 그렇다고요. 낙찰을 못 받았다 하더라도. 일종의 범죄도 그렇잖아, 그죠? 뭐 과실, 범죄 미수, 살인 미수에 그쳤다. 그래서 좀 처벌하죠. 그잖아, 살인 미수도 있잖아. 미수도 있듯이 이것도 미수에 그친 거지. 얼쩡해, 그죠? 하여간 뭐 담합을 했는데 실패한 거지. 결과적인 실패. 근데 그걸 좀 고려는 하겠지. 성공한 놈들은 크게 때리고, 내 생각에는. 계약 금액이 1조면 애들한테 막 500억씩 때리고, 실패한 애들은 뭐 500억 안 때리고 한 50억 때리고. 근데 얘네들한테도 계약금을 고려해서 당연히 과징금을 때릴 거란 말이죠. 뭐한 사람들? 위에 세 번째 줄, 낙찰을 받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도 계약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그럴 수 있다 이겠죠. 그럴 수 있다. 그 다음 줄, 사업자들이 수개의 입찰 방식과 거래에 관련하여 각자의 거래지역을 제한한 합의를 하고 합의를 실행하기 위한 담합이지, 이런 것들이 개별 입찰에 입찰 담합까지 나아간 경우 각 사업자 입찰 담합의 당사자로 가담한 개별 입찰에서도 계약금을 기초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그래, 다 됐습니다. 2번 제목 아래쪽 중간,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찰 담합에 관한 과징금 기본에 산정이 되는 계약 금액을 재량에 따라서 결정하는 수 있는지. 그건 안 된다 그렇죠. 과징금은 재량이지요. 과징금은 재량이지만 계약 금액은 이쪽에서 제시를 할지 공고할 때 그렇게 하니? 방위사업청이면 방위사업청, 또는 뭐 조달청이면 조달청에서 사업 규모 발표하잖아요. 의자를 뭐 1000개를 산다. 조달청에서. 그럼 거기다 그 기본 계약 금액이 발표된단 말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하는 거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조달청이 아니잖아. 방위사업청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계약 금액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계약 금액을 기초로 해서 이제 과징금 계산할 때는 재량이 있겠죠. 성공했다 안 했다. 아까처럼 뭐 담합의 정도라든지 뭐 위반 획수라든지 뭐 등등등 여러 가지를 성공했는지 여부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과징금을 계산하는 과정은 물론 재량이 있겠죠. 이렇게 하면 수험생들이 아니 과징금 우리 재량하러 배웠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 그럼 좀 답답한 거야. 지금 과징금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계약금액에 대해서. 계약금은 조달청에서 정했겠지. 공정거래에서 정하는 건 아니지, 그렇지? 근데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뭐 이런 거 할 거 아닙니까? 그때는 재량이 있겠지. 공정거래위원회. 왜? 공정은 과징금액에 관련돼서는 재량을 갖죠. 과징금 부과 여부 금액에 대해서 재량을 갖죠, 그렇죠? 근데 어제는 뭐 나와서 맞아? 이거 똑같아요. 부동산 실명법이 나왔잖아. 부과 여부는 그건 기속이죠. 부과해야지. 뭐느냐? 부동산 실명법의 경우는 과징금 부과 여부가 기속이 재량이? 그건 기속이지. 공정거래법은 부과 여부가 재량이지. 그죠? 항상 이런 건 이제 비교하는 의식이 있어야지. 무조건 과징금 부과 여부 재량 이러다 당하는 거야. 그럼 공정거래 얘기고, 그렇죠?
대가시면 뭐 이런 것도 나왔네. 감면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이 시게됐다. 공정거래 공동행위 외부자의 제보에 따라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이후 증거를 제공한 공동회의 참여자가 과징금이 감면된 1순위, 2순위 협조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미 자 오늘 일요일 날 다 결정됐어. 지금 삼성, LG, 텔레비전 이 자식들 가격 올려가지고 담합하고 말이야 나쁜 놈들. 그래 과징금 때리고 다 이제 했어요. 근데 어떤 정보가 샜나 봐. LG가 오늘 나와서 자진 협조했어. 저 자진 신고할게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담합했습니다. 좀 감면해 주세요. 이게 자진 협조자인지 아니지, 그렇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까맣게 몰랐는데 담합을 한지. LG가 먼저 와가지고 담합했다고 저 자진 신고를 했어. 그러면 공정거래에서 담합을 찾을 수 없었는데 자진 신고했으니까 협조자라 봐야겠죠. 그때는 과징금 깎아주지, 감면해주지.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제일 위에 뭐라고 했어요? 외부자의 제보에서 필요한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들이 자진 협조자라고 해가지고 감면받기 위해서 들어온 거야. 그걸 왜 협조자로 봐야 돼, 걔네들? 아니지, 감면해줄 필요 없지. 예?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측 부당이득 한수 고지 처분의 취소. 자, 이게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 어제 시험에 나온 것은 과징금을 때린 다음에 이때 있었던 사유를 추가해서 이때 사유를 또 새로운 사유를 찾아내서 새로운 추가 사유를 찾아내서 추가로 이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이게 이제 기존 판례와 관련된 얘기지. 응? 예? 기존 판례와 관련된 이제 얘기가 어제 기출에 4월 이제 어제 2일이었죠. 국가적 기출에 이게 나왔었던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이 판례는 새로운 내용이. 이건 아직 안 내온 거지.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 내용이 출제될 수가 있겠죠. 이 내용이 이제 출제될 수 있으니까 조심을. 여기서는 안 나왔어요. 어쩌? 이번 시험에서는 이게 안 나왔지. 그죠? 이게 안 나왔지. 이건 뭐예요? 추후에 부과금 산정에 기재되는 새로운 자료가 나타났다 하여 이거죠. 새로운 자료. 새로운 부과점을 할 수 있느냐? 없다. 기존 그거 기존의 거. 자, 이번에 새로운 내용이 하나 있단 말이죠. 모순되지는 않을 거예요, 내가 봐도. 그런데 여기서 A 사유가 있고 B 사유가 있었다는 거죠. A 사유, B 사유. 근데 행정청에서 다 인지를 했어. 두 가지 다. 인지를 했어요. 인지를 둘 다 했어. 그래서 이거 10억을 때렸어. 과징금 부과했어요. 이건 안 때렸어. 알고 있으면서도. 왜? 이게 때린 다음에 나중에 또 때려야지. 응? 그래가지고 나중에 또 여기에 대해서 또 10억을 부과해. 이건 안 된다겠죠. 이건 안 된다. 한꺼번에 때려라. 때릴 때 가중할 수는 있겠지. 15억 이렇게 때린다든지 무슨 가중할 수는 있는데 이거 한번 때리고 인지를 이미 한 상태에서 이미 한 시간적으로 이미 두 가지 다 인지를 했었어요. 처음부터. 그래놓고 이것만 때리는 거야. 이건 나중에 또 때려야지. 이렇게 할 수는 없다겠죠. 이렇게 할 수 없다겠죠. 근데 이제 이거는 괜찮다는 거죠. A 사유를 인지를 했는데 일부만 인지했다는 표현하죠. 일부만 인지해가지고 B 사유는 그때 인지를 못했어요. 얘네들이 숨겼다든지 뭐 어떻게 해가지고 인지를 못해가지고 이거 10억 때리고 나중에 인증하죠. 나중에 알게 된단 말이에요. 나중에 B 사유도 있었다는 거. 담합이 한두 건이 아니었구나 이 자식들이. 텔레비전도 하고 냉장고도 하고 뭐 이랬단 말이죠. LG와 삼성이. 제일 때는 텔레비전만 한 줄 알았어. 텔레비전 그래서 가격이 어쩐지 올라가더라. 애들이 담합을 했구나. 근데 이제 몇 달 지나다 보니까 텔레비전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냉장고, 세탁기 막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인지를 해요. 그럼 10억을 추가를 하는 것은 가능하냐? 그건 가능하지. 그래서 추가라고 해서 무조건 금지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존 판례는 추가 자료를 가지고 새로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허용이 안 된다고 했죠. 부과 때린 다음에 일의적 확정돼야 한다는 표현. 이건 이 사유랑 이거랑 비슷하지, 그죠? 좀 더. 근데 인지를 못했을 때는 관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1번 판례는 키워드가 이번 세 번째 줄. 여러 가지 위반행위를 인지했다. 동그라미. 여러 가지 위반행위를 인지했다. 이 세 번째 줄.
여러 가지 위반 행위를 인지했다는 거죠. 한꺼번에. 그랬을 때 네 번째 줄 차후에 별도의 가증은 부과할 수 있느냐? 없다. 근데 2번 봐보세요. 2번 제목은 일부죠. 첫째 줄에 2번의 제목 제1은 일부만 인지했다는 거지. 그래서 가증을 때린 다음에 나중에 또 이제 추가로 인지를 하겠죠. 몇 달 지나서. 그때는 저 가증을 부과할 수 있느냐? 부과할 수 있다. 별도의 가증을 부과할 수 있느냐? 있다. 어? 있다. 그렇죠. 그런데 좀 기존에 부과했던 것을 고려는 해줘라. 뭐 이런 얘기죠. 뒷장 손해배상. 자 보세요. 자 내가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내가 불법행위를 했어. 그럼 나는 고의 중과 실일 때만 배상 책임을 지나요? 아니죠. 경과 실일 때도 배상 책임을 지죠. 그죠? 그게 변호사 협회장 사건이 이게 공무원으로서 했으면 만약에 변협 회장이 공무원이 아니라면 국가상 공무원이 아니라면 뭐 고의 뭐 경과실 중과실 구분하지 없단 말이에요. 구분하지 않고 배상 책임을 질 거란 말이에요. 배상 책임을 지겠지. 공무원이 아니라면 근데 공무원이라면 고의 중과실일 때만 질 거란 말이에요. 고의 중과실일 때 지고 경과실일 때는 배상 책임을 안 질 거란 말이죠. 개인이 다른 얘기잖아. 이거는 우리 배우죠. 그래서 이게 공무원이 아니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대한변협회장이 왜 공무원이 아니냐가 문제가 되느냐. 여기서는 공무원으로서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이었다라면 이게 공무원은 고의 중과실일 때만 배상 책임을 지고 경과실일 때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죠. 근데 그게 아니라 순수한 사인이라면 민법상 무슨 사인들이 행위가 그 경과실을 배상 책임 안 지나? 그렇진 않죠. 그래서 나온 얘기가 이거죠. 그 내용은 뭐였냐면 변호사 협회 등록이죠. 변호사들이 대한변협에 등록을 해야만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등록 결격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이러이러한 범죄, 검사 시작 때 뇌물 받아가지고 범죄 저지가지고 몇 년 이상 이렇게 형 받고 이렇게 나온 애들은 그냥 변호사 협회가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돼 있다든지 뭐 이런 규정이 있을 거예요, 당연히. 근데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데 이제 등록을 거부라든지 또는 이제 지연시켰단 말이죠. 지연시켰지. 그래서 변호사 업무를 수행 못한 거야, 이 변호사가. 그래서 이 대한변협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지. 또 대한변호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거지. 그러면 이때 이제 공무원인지 아닌지의 문제지. 근데 이 사건에서는 결론적으로 경과실로 봤어요. 그래서 이걸로 이해했던 거지. 배상 책임이 없다. 그래서 일단 공무원이 아닌지부터 판단했던 거예요. 자, 줄체 내용. 자, 피고 2는 대한변협회장으로서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공행정 사무인 변호사 등록이라는 사무를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 국가배상법에 정한 공무원에 해당한다. 자, 그래서 이제 교통할아버지를 물리칠 거야. 그동안 교통할아버지가 스타였지. 이 책에서 막 나오면 다 교통할아버지였어요. 근데 내 생각은 앞으로는 대한변협회장이 교통할아버지 물리치고 이게 시험에 나오는 주된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지. 이게 올해 1월 달이니까 아직 안 나와, 작년 1월 달이니까 아직 안 나온 거지. 곧 나오기 시작하면 계속 이거 때리겠죠. 그리고 이제 또 중과실과 경과실을 막 고의식으로 설명하면서 공무원이기 때문에 결국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이 지금 지연돼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아래 네 번째 줄 그래서 지연됐지 2개월간 그래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 변호사가 2개월간 그래서 변호사 업무 못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등록심사위원들이 속한 행정처의 지위에서 갑에게 변호사 등록이 위법하게 지연됨에 의하여 얻지 못한 수입이 상당한 손해를 배상하는 가 있고 대한변협은 이건 민법이에요. 왜? 국가배상법은 2조에 국가지자체만 지죠. 그래서 나머지 공공단체는 국가배상법이 아니라 민법이죠. 이거는. 그죠? 민법이죠. 민법. 국가지자체만 지니까 국가배상법상은 이게 민법이죠. 그래서 민법상 배상 책임을 지는 거 대한변호사협회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을은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그 신기한 논리를 구성한 거야.
그냥 순수하게 어떤 공공단체 구성원이라면 뭐 고의 중과실 뭐 따지지 않고 배상 책임을 질 텐데 지금 앞에서 공무원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대한변협회장이. 그럼 공무원이기 때문에 경과실일 때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겠죠. 그래서 제일 밑에 뭐라고 했냐면 을은 대한변협회장 경과실 공무원 면책 법리에 따라 갑에 대한 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대한변협회장은 안 져요. 변호사 협회는 지고. 자, 그래서 변호사 등록이 지금 지연됐죠. 지연돼서 손해배상 사건에서 대한변호사협회는 뭐 그냥 배상책임을 지는 거고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뭐 고의중과실 안 따진다 이게요. 고의중과실, 경과실 안 따지고 그냥 배상책임을 지는 거고 대한변호사협회는 민법 문제이기 때문에 시험범위는 아니에요. 사실 내 생각에는. 근데 몰라. 뭐 또 같이 내려면 같이 낼 수도 있으니까. 대한변호사협회는 하여간 배상책임을 지고 근데 협회장은 경과실이기 때문에 안 진다. 그래서 공무원 면책, 경과실 면책 법리가 적용된다 안 된다? 면책 법리가 적용된다 안 된다? 대한변협회장에게 적용된다야. 대한변협회장에게 경과실일 때는 공무원은 면책되죠. 배상 책임이. 이게 적용된다 안 된다? 적용된다. 적용된다. 제일 밑에 적용되어 법리에 따라서 가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대한변협회장은 그죠? 협회장은 안 진다는 거야. 대한변협회는 지고 협회는 지고 협회는 지고 그냥 그렇죠. 그다음에 우측 판례는 이거는까지는 많이 나왔잖아요. 2조 2항의 단서 배상법. 그래서 뭐 군인, 군무원, 경찰 공무원, 예비군 대원,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 관한에 관한 손해에 대해서 법률이 정하는 보상이 따르면 세 가지가 다 충족이 되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는 게 국가배상법 2조 1항의 단서죠. 이전의 단서 세 가지가 다 충족돼야 되죠. 근데 이거는 뭐 기출에 많이 나왔단 말이죠. 근데 먼저 손해배상이 된 다음에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보상급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느냐? 보상 지급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느냐? 거부할 수 없다. 거부할 수 없다. 이거 기출에 많죠? 이미 기존 판례가 있고 없다. 없다. 왜? 이거는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뿐이지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얘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국가배상법 2조 1항은 보상을 받았을 때 배상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배상을 먼저 받았을 때 팩트야. 이건 팩트. 보상 지급 신청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냐 이거에 근거하여 없지. 뭐 여기는 보상이 안 된다는 얘기는 없으니까 이 조항에 근거하여 보상 지급을 거부할 수는 없다 그랬죠. 판례가. 근데 자 보상 지급을 이제 이번엔 됐어요. 됐는데 공제를 한단 말이죠. 너 배상을 받았으니까 이번엔 그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공제를 한다면 공제 뺀단 말이에요. 여기서 배상 받은 게 있으니까 여기서 배상 받은 게 있으니까 이 보상금 계산할 때 너 뭐 1억 받았어? 그럼 보상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거 공제를 한다면 1억에 뭐 어디까지 공제하느냐의 문제지. 어디까지? 근데 소극적 손해는 이제 공제한단 말이죠. 기대이익. 이 사람이 안 죽고 이 군인이 안 죽고 계속 업무를 했다라면 뭐죠? 월급을 받았을 거란 말이죠. 월급을 받아서 월급 계산해 보니까 얼마다. 이거는 여기서 이제 된 거란 말이죠. 여기는 모든 손해니까 된 거지. 예? 그래서 소극적 손해도 배상이 됐을 텐데 소극적 손해는 이제 공제할 것이냐? 그렇다. 근데 정신적 손해 뭐 이런 부분도 공제할 거냐? 에 관련된 얘기지, 그치? 자, 제일 위에 내용에서 제일 위에 아니 제목 봐보고 제목 보면 됩니다. 궁법무중 사망했죠? 근데 배상을 먼저 받은 거 팩트이긴 팩트. 배상을 받은 겁니다. 아까 말했듯이 배상을 먼저 받고 보상으로 간 거야 지금 순서가. 배상을 받았죠? 이제 보상 지급 신청인데 거부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가 있었죠? 근데 보상금 금액 결정하는 문제 이제는 자 국가보훈처장이 사망 보상금에서 정적 손해 문제까지 공제할 수 있느냐? 에 대해서 사망금 보상에서 소극적 손해 배상금은 공제할 수 있다. 중복되니까. 그렇지만 이를 넘어 정적 손해까지는 공제할 수는 없다. 왜? 보상은 이제 정적 손해 부분은 아니란 말이죠. 배상만 그런 거지. 그래서 아래 세 번째 줄 내용에서 군인이 연금법이 정하고 있는 급여 중 사망 보상금은 일실 손해 보존을 위한 것으로 이제 사망액 때문에 이제 월급이 안 나올 거라면 10년이면 10년
앞으로 10년 남았는데 이 사람이 사망했어. 그거 일시손해 보전을 위한 것으로 불법행위란 소극적 손해, 기대이익. 이 사람이 안 죽고 계속 업무를 했다라면 10년간 월급을 이 정도 받았을 텐데 이런 계산이 되죠. 소극적 손해와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손해배상과 사망 일시부분 이 부분은 중복돼. 그 부분은 공제할 수 있다는 거지. 그 부분은 공제할 수 있는데 그래서 군복무중 사망한 사람 유족이 국가상을 받은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사망보상금 소극적 손해배상금 상당량 공제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를 넘어 정적 손해까지는 공제할 수 없다. 사망 일시금에서는 정적 손해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거 그럼 배상으로 끝난 거고 그럼 배상으로 만족한 거고 보상에서 그걸 공제하지 말아라. 그 부분은 공제하지는 말아라. 정적 손해 부분에 대해서 보상 일시금에서는 공제하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예요. 뭐 이런 건 계속 있었지. 1번 있었고 재개발조합이 도시환경정비법에 따른 협의 수용자를 거치지 않고 현금 청산 대상을 상대로 토지 건물 인도를 구할 수 있어요? 이건 아니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보상하는 분들은 뭐 항상 수용재결 절차를 거쳐서 항고소송과 형적 당사소송으로 해결하는 거지. 직접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또는 사업시행자가 토지선을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해결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을 하지 않습니다. 공익사업은 토지 취득에 보상하는 분들은 수용재결 절차를 거쳐서 항고소송이나 형적 당사소송으로 해결하는 거고 보상 금액은 증감은 그렇지만 직접 그 사업 시행자와 그 토지 소유 간에 민사소송으로 해결하지 않는다 이겠죠. 민사소송으로 해결하지 않는다. 민사소송으로 해결하지 않는다. 그래서 토지 건물의 인도를 그렇죠? 수용 절차를 안 거치고 구할 수 있는지 안 된다 이겠죠. 안 된다. 두 번째, 현금 청산금 지급 지체에 따른 지연이자 청구권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 보상에 따른 재결 신청에 대한 재결 신청 지연 가산금 청구권이 별개의 청구권인지 여부 그렇다. 여부. 30제 재결 신청 지연 가산금은 뭐예요? 토지 소유자는 직접 수용 재결을 신청할 수 없죠. 토지 소유자 관계인은. 왜? 사업 시행자만 토지 수용인의 수용 재결을 신청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는 사업 시행자에게 수용 재결 신청을 청구하죠. 그러면 사업 시행자는 며칠 이내? 60일 이내. 60일 이내 토지 수용인의 재결을 신청하도록 돼 있단 말이죠. 그걸 넘어버리면 그게 가산금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 두 번째 줄에 제목에서 이 두 번째 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및 보상납물 재결 신청 지연 가산금은 60일이 넘었을 때 60일이 넘었을 때 가산금이고 제6건은 뭐예요? 현금 청산금은 뭐예요? 수용 재결이 된 거지. 수용 재결이 됐다든지 그래가지고 현금 또는 양자 간에 합의해서 현금으로 주고 나가겠다든지 토지에 대해서 이런 거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수용 재결 신청을 늦게 했다는 문제는 아니란 말이죠. 제1건은 첫째 줄은 현금 청산금 지급 지체의 문제와 수용 재결 신청을 60일이 지나서 했다는 것에 있어서의 가산금은 별개다라고 일단 봤죠. 적극. 그래서 별개 청구권이냐 그렇다라고 봤습니다. 별개 청구권은 맞다. 라는 거죠. 위에서 세 번째 줄 내용에서 별개 청구권이다. 다만 재결 신청의 지연 가산금에 이미 손해전보라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 같은 기간에 양자의 청구권을 동시에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면 이중배상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양자의 청구권이 동시에 성립하는 건 맞지만 어느 하나만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고 양자의 청구권을 동시에 행사할 수 없다. 동시에 행사할 수는 없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별개의 청구권은 맞고 별개로 동시에 성립할 수는 있는데 하나만 해라. 하나만 주장을 해라. 양자의 청구권을 동시에 행사할 수 없다. 항소송 우측. 영업정지처분 당연히 위법일 때 전부 취소죠. 왜? 재량일 때 그다음 기간을 도출할 수 없을 때 전부 취소죠. 근데 봐봐. 행정심판위원회는 전부 취소해야 돼? 그건 다른 얘기입니다. 이건 헷갈리면 안 돼요. 소송과 달라. 왜? 행정심판위원회는 뭐가 있어요? 처분 변경 제기라는 게 있죠. 행정청이기 때문에 간섭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처분 변경 제기를 있죠. 야, 6개월의 영업정지 너무 심하다. 3개월로 해라. 그게 뭐예요? 처분 직접 변경 제기를 할 수 있죠. 변경 명령 제기도 할 수 있지만 변경 제기를 지시할 수 있잖아요. 근데 법원은 3개월로 바꿔라. 이건 뭐다고? 전부 취소. 재량이기 때문에 기간을 독자적으로 계산할 수가 없단 말이야. 재량에 대해서. 행정청의 목이지 법원의 목이 아니야. 자, 미성년 술을 팔았을 때 6개월 이내 영업정지라고 가정해 보세요. 그럼 이게 6개월인지 3개월인지 2개월인지를 법원이 판단할 사안은 아니고 지나치다.
지나치니까 비례원칙 위반된다. 6개월 영업정지가. 그 때문에 취소는 하겠다. 이렇게 할 수는 있어도 야, 딱 2개월이야 얘는. 보니까 얘가 보니까 18세 11개월 30일 차니까 얼마 안 남았어. 얘는 야, 6개월 너무 심해. 한 2개월만 때리면 되겠다 야.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이게야. 법원은 전부 취소해야지. 근데 행정심판위원회는 그렇게 할 수 있죠. 행정심판위원회 또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거. 응? 변호사 시험은 행정심판위원회를 낸다고. 왜 우리들이 그러면 여기에 맞춰져 있어요. 소송에. 그럼 행정심판위원회를 물어봤는데 그렇게 풀더라고 애들이. 그 때문에 다양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말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항고성을 내겠지. 90%는. 안 그래? 90%는 행정성을 내. 근데 행정심판위원회를 낸 문제가 있다니까 변호사 시험에. 이렇게. 그러니까 애들이 전부 취소해야 한다 그러니까 영 하더라고. 아니지. 그런 소송에서는 재량이고 기간을 법원이 독자적으로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전부 취소가 맞지만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청이기도 하지. 행정부 소송 아니에요? 그 때문에 상급 기관으로서 그죠? 아니 뭐 직권 취소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판에 왜 못해? 그래서 꼭 전부 취소할 필요까지는 없다. 전부 취소할 수도 있겠지만 처분 변경 재개를 통해서 일부만 취소해도 상관없다. 그럼 많이 하잖아. 그래가지고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막 과징금을 변경 해가지고 막 했을 때 뭐가 소외 대상이 되느냐 이건 나오죠. 그죠? 원래 영업정지 뭐 했는데 영업정지 6개월 했는데 영업정지 6개월 했는데 이 사례 나오잖아. 영업정지 6개월 했는데 위원회에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걸 변형과징금으로 이게 2개월이야. 2개월 영업정지 할 것 같아. 2개월 영업정지 맞아. 자기들 생각에는 비례원칙 위반돼 6개월은. 근데 변형과징금으로 계산해 보니까 이게 1,000만 원이야. 그래서 1,000만 원으로 이제 변경제거 해버린단 말이죠. 그럼 뭐로 바뀌어 이게? 1,000만 원으로 바뀌죠? 그럼 뭘 다퉈야 돼요? 이걸 다퉈야지. 변경되고 남은 당초의 처분. 그죠? 그죠? 근데 이제 제소기간, 여기다 제소하고 싶어요. 여기서 1,000만 원도 부담스러워? 그러면 기산점은 어떻게 돼요? 제소기간 기산점, 출발점. 이 시점에. 이거지, 이거는. 재결이 송달됐으면 20주일항의 단서. 단서에 따라서 이게 송달된 날부터 언제? 90일 이내. 90일 이내, 그렇죠. 물론 이제 이게 없고 이제 이 사건이 또 뭐 있어. 그러니까 이제 되는 거야, 일부 취소가. 근데 이거 말고, 직권. 행정청이 직권으로 취소하고 새로운 처분 한다든지, 행정청이 변경 처분 한단 말이죠. 이것 똑같아. 그래서 1,000만 원으로 변경하는 처분해요. 변경 처분해요. 그러면 뭐예요, 이것도? 이게 대상이 되는 거지. 근데 기산점은 여기 되는 거야. 재결이 없을 때는. 재결이 있으면 행정소송법 20조 1항의 단서지. 이게 맨날 케이스로 내는 거야, 내가 보면. 그래서 내가 맨날 볼 때, 야, 재결이 있는지 보고 때려라, 제발 좀. 그런데 이게 대상이 되면 똑같아요. 이 날짜의 처분. 변경된 이 날짜의 처분. 소위 대상은 처분은 이 날짜에 변경된 당초의 처분. 이 날짜의 처분이고, 제소기간은 이 날짜가 될 거냐, 재결이 된 날짜가 될 것이냐. 재결이 있으면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 재결이 송달날부터 90일. 재결이 없으면 행정청이 직권으로 변경할 수도 있잖아, 처분을. 그때는 이 날짜. 소위 대상도 이 날짜, 제소기간 기산점도 이 날짜. 그래서 케이스가 나오면 딱 준비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게 재결이 있는지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딱딱딱 때리는 연습을 머릿속으로 도상 연습 다 해놓고 시험장 가야지. 도상 연습을 안 하고 시험장 가면은 이게 당황스러워. 이번 시험처럼. 일단 당황을 해. 일단 수험생들이. 그래서 잘 못 찾아. 근데 이것도 계속 연습을 해야지 이게 빨리빨리 보이지. 아니면 이게 잘 안 보여요. 시험장 가보면 막 날짜가 막 나오고 하니까 막 위에 날짜 써 있지 막 하니까 날짜 써 있고 막 하다 보면 이게 뭐 수학도 아니지만 그냥 수포자 생각도 나고 말이야. 트라우마 어렸을 때 트라우마 있고 숫자 나면 막 경기 나고 말이야. 더하기도 아니고 곱하기도 아닌데 왜 경기를 왜 나는지 모르겠지만 애들이 그렇더라고. 그래서 못 찾아요. 이게 뭐 훈련만 하면 되는 거야 사실은. 근데 훈련은 필요하지. 훈련은 분명히 필요하죠. 근데 그런 게 어디에 많겠어요? 변호사 시험에. 변호사에 많을 거 아니에요. 느낌상. 케이스 대부분이 그런 문제가. 그래서 이제 변호사 시험 같은 거 많이 풀어보는 게 사실은 도움이 되는데 어렵지 않아요. 변호사 시험이. 딱딱 떨어지는데
이제 막 싫어하지 구급 애들 막 왜 변호사 뭐 어렵게 그게 막 감당이 안 돼 애들이. 나도 그렇게 말하니까 무슨 죄 진 것도 아니고 그래 책 두꺼긴 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 3만 5천 원이면 되는 건데 왜 4만 5천 원 늘렸냐 막 이런 식으로 그런 식의 사고 방식이 있더라고. 나는 이해가 안 돼. 아니 야 그러면 빨리 공부해서 1년 만에 합격을 해. 그 돈 얼마나 아끼는 건데 그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가지고 막 그런 거 그러면 진짜 짜실해가지고 인간들이 말이야 그쵸. 나도 웬만하면 강의 듣지 말라는 스타일인데 응? 응? 그래서 책은 그건 좀 아니라고 나는 봐. 나 솔직히 강의에 대해서 나도 약간 부정적인 사람이야. 나 수강 강의를 하지만 별로 그렇게 뭐 적극 추천하고 이렇게 안 하는 스타일인데 책은 그러면 안 돼. 솔직히 야 무슨 책값 그 10,000원 가지고 막 이거 뭐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공부하냐. 그러면 그렇게 진짜 돈이 귀하면 정신 차려 공부해. 회독 더해. 5회독 하지 말고 10회독 하지 말고 30회독 해. 그러면 합격하는 거면 그게 돈 버는 거지. 그거 응? 아니, 그렇게 하면 자꾸 이게 쫄려서 이게 안 돼. 나도 수험생도 그렇지만 나도 그래. 그냥 에이 들어서 내가 요거도 먹기 싫어. 에이 지금 빼버려. 뭐 그게 나오더라고. 이번에도 보니까 변호사 시험 문제 책에 기출에 많이 넣어놨어야 되는데 에이씨 괜히 뺐나. 소장님을 괜히 믿었어 형님 말. 에이씨 이 생각이 다 들어 사람이. 별 생각이 다 들어 사람이. 이게 자꾸 그런 소리 듣기 싫으니까 자꾸 사람이 소극적이 되더라고. 나도 사람이에요. 똑같아. 그냥 잠깐 귀찮은 거야. 내가 뭐 이런 거 들어. 그래가지고 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신림동 이제 스파르타반이 있을 땐 그러지 않았구나 애들이. 맨날 지나가면 애들 문제 만들어 주세요 선생님. 왜 안 만들어 주세요? 이 말만 하지. 거기는 뭐 막 문제 많이 만들었다 해서 막 뭐라 하고 막 이런 게 없어 걔들이. 안 만들어진다 뭐라 걔들은. 그게 그냥 뭐 맨날 문제 만드는 게 일이었어. 뭐 신림동에 앉아가지고 강의는 안 하고 맨날 문제를 만들고 하니까 이랬었는데 그게 맞는 거였는데 지금 자꾸 이상하더라고. 내가 노량진에 와 보니까 자꾸 사람들과 접촉하는 게 더 안 좋아.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내가 그때서 어렵게 나온다 이런 얘기도 아니야. 또 이렇게 하면 또 그래 또 어렵게 나온다고. 야 6월달 쉬웠는데 항랑이 새끼 하여튼 막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진짜 나 이런 게 이해가 안 돼.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사냐. 뭐 그렇게 살아. 내가 6월달 어렵게 모른다는 게 내 정답이니까. 누가 아니 세상이라는 거. 진짜 그거 알면 신이라니까. 그럼 주식으로 다 돈 벌고. 푸틴이 저럴 줄 알았어? 그것도 그럼 나 석유 ETF라도 사놓고 이랬을 것 같아. 푸틴이 침략할 줄 알았으면. 야, 다 사회 약방만 이거 지금 장난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우리나라 세계 최고 부자 되게 로또 번호도 맞춰버리지 뭐 미리 다 뭐 세계 로또 다 맞추고. 그 유아틱한 거 그거 누구도 몰라요. 그렇게 사후 그 결과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면 끝이 없어 세상은. 그 말이 되니? 그러면 20문제 해당하는 기출문제만 딱 내면 되는 거지. 그런 식으로 따지면 여기에 해당하면 딱 내면 되는 거지. 뭐하러 그렇게 하니 너는? 너는 그렇게 잘해서 그렇게 그 점수가 그 정도니? 그렇게 예측을 잘해서? 내 말은 누구도 그러지 말고 그냥 성실하게 하라. 그냥 그러지 말고 얼마나 유치한 얘기입니까 서로 간에 이런 게. 나 이런 게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돼. 솔직히 우리 머릿속에서는 그런 게 어딨어. 문제 더 만들어줘야 당연한 거 서로 간에 그렇게 합의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하다 보니까 요즘 시험 문제 보고 괜히 변호사 시험 많이 빼가지고 진짜 그러네. 이 생각이 들더라니까 진짜 이 문제 보고 나와서 사람이나 똑같이 후회되더라니까 괜히 뺐나? 이 생각이 들어 진짜 그쵸? 그것도 그래. 또 그래서 또 넣었어. 그러면 또 내년 또 쉽게 나와. 그러면 또 요가고 막 이게 맨날 반복돼 이 동네 애들은. 왜 그런지 그냥 누구도 모르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게 최고 좋아. 그게 얼마나 마음 편하냐. 어떻게 되든 간에 우리는 또 합격한다. 좀 힘들더라도 열심히 하겠다. 이런 화이팅 정신이 훨씬 더 마음이 편하고 하는 거지. 다 알아가지고 막 딱 해가지고 되니? 안 돼. 솔직히 말해서 러시아 전쟁을 내가 보면서도 러시아 애들만 잘못 싸우고 그러는데 야 전쟁을 한번 해봐라. 그 되는지. 소설이 아니야. 그래서 미국은 그렇게 잘해서 아프가니스탄 가서 깨졌냐? 베트남도 깨지고, 그라나다 침강하다가 개판되고, 또 이란 외교관도 구출하다가 말도 안 되는 지네끼리 폭파 사고 나고 난리를 치고 있어. 그 빙신 같은 짓거리 어마어마했걸랑 그 특공대가 우리가 보면 이란 그 1979년에 그 지네 외교관 대사관 점령당하자.
야, 그게 예측이 안 돼서 그래. 미국도 어마어마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위성부터 시작해서 다 갖고 있잖아. 영화 보면 어마어마하더라고. 막 도청도 다 하고 다 어디로 움직일지 다 알고 다 미래하고. 야, 그렇게 해서 아프간한테는 깨지니? 그래서 이제 지네들 막 동포들도 두고 막 비행기 타고 철수하니? 그렇게 똑똑해서 그렇게 예측을 다 해서? 야, 그게 안 된다니까. 미국도 러시아도 안 되고. 야, 현장에 가봐라. 그게 뜻대로 되지 않는다. 나도 마찬가지. 그거는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 인간 아니에요? 그게 불완전한 존재지. 불완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나도 불완전하고 미국도 불완전하고. 러시아 비아냥거리는데 우리나라 전쟁해봐. 이거는 개판이야. 내가 보면 우리나라가 전쟁 나머리 병사들 개판이야. 장교들도 마찬가지. 장군들도 이거 인생 처음 전쟁인데 어쩌라고 지들이. 아주 개판 된다 진짜. 전쟁 나면 안 돼. 그래서 개판데 우리 뭐 작전 계획처럼 될 것 같죠? 아이고 씨. 나는 내 군대 생활, 장교 생활 3년간 하면서도 야, 전쟁 나면 큰일 나겠구나 생각이 엄청 많이 들더라고. 이거 전쟁 준비가 돼 있는지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 야, 전쟁 나면 이거 아니 몰살이거나 몰살. 진짜 이거는 작전 계획, 개판 작전 계획. 그래가지고 갑자기 3일 만에 수도 뺏겠니? 6.25 전쟁 때는 말도 안 돼서 지금 똑같아요. 전쟁하면 아니 뭐 남한이 진다의 문제가 아니라 둘 다 어마어마한 피해를 볼 거다. 우리 상상할 수 없는. 북한도 그렇고 남한도 그렇고 어마어마한 상상을 못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이 못한 피해. 개판되는 거야 서로 간에. 진짜 이거는 전쟁 나면 안 되는 건데 똑같아. 수험도 그게 그렇게 되지 않는다. 세상은. 미국도 그게 실패하는 판에 우리도 맞죠. 여러분도 맞아요. 다 예상에 실패하는 거야. 주식도 실패하고 부동산도 실패하고 다 있잖아. 예측대로 되지 않는 게 세상이. 그럴 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더 안전판을 만드는 수밖에 없어. 소음학적으로도 그게 맞는 거지. 뭐죠? 그 되나 안 되지. 쉽지 않다. 그 불가능한 일이에요. 신의 영역인 거. 신 출제자들도 난이도 조절 못 하잖아. 맨날 교육평가연구원 원장 나와가지고 정상적인 교육 고등학교 과정을 거쳤으면 문제없이 풀 수 있도록 문제를 출시했습니다. 그나마 난리야. 이게 뭐야 이거. 고등학교 교재도 없고 말해. 전문가들도 못 풀겠다. 이런 개새끼들 문제 이딴 식으로 내고. 그 얼마나 돈을 투자하겠습니까? 그 문제를 위해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많은 어마어마한 수능 문제를 출제하기 위해서 교수들, 그 스태프들 어마어마하게 많을 텐데 그게 안 되는데 누가 그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거를. 답답해. 그런 거 보면. 그걸 나한테도 요구하더라고. 그래서 아니 뭐 내가 이래 뭐 있던데 열심히 문제 만들어주는 것밖에 없지. 그치? 뭐가 있겠어 그게. 솔직히 말해서. 그런 거 이제 요구하면 이게 안 돼요. 문제를 못 만들어줘. 여러분도 그렇게 공부하면 안 돼. 큰일 난다. 그래서 그런 마인드부터 버려야 돼. 그거 어떻게 그런 생각을 나는 수험생들이 하는지. 지는 그렇게 해서 인생 계획대로 딱딱 살아왔나? 딱딱 떨어져 살아도 되나? 나는 내가 지금 여기 서 있는 것도 이해가 안 된다. 그치? 나는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내가 왜 공부했는지 이해가 안 되고 내가 공부를 왜 했지? 상상을 못했어. 나는 내가 대학교 다닐 때만 4학년 졸업할 때만 해도 내가 고시 공부한다는 건요. 내 머릿속에 상상을 안 했던 사람이야 진짜. 근데 고시 공부해가지고 또 공부하더니 또 그만두고 말이야. 그죠? 말도 안 되는 결혼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애도 낳고 뭐 개판이 씨발 왜 여기서 이 짓거리 하고 있는데 이해가 안 돼. 인생이라는 게. 여러분 살아보세요. 그게 뜻대로 되는 건지. 무슨 지금 장난하는 거야 지금. 그렇게 되면 이제 인생 편하게 딱딱 예측한 대로 딱딱 돼가. 야, 씨 아무리 출세하고 잘 나간 놈 그렇지 않은 거야. 어마어마한 알 수 없는 실패와 좌절과 말도 안 되는 예측 불가능한 일이 발생하고 그래서 끌려가다 보니까 인생이 여기까지 온 거야. 나도 그러지 마. 나도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지. 내가 어떻게 여기 왔는지 아냐. 그렇지? 모르지. 그래서 이게 하는 데까지 하는 거 그렇게 미리 예단하지 마라. 쓸데할도 없는 되지도 않는 짓거리다. 되지도 않는 짓거리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꾸준히 문제 풀어야 돼. 좋은 문제. 공급자 등록 취소 무효확인 청구 1번. 한국전력공사 수자원 주식회사 행정청이다. 그렇지? 처분이다. 그래서 두 번째. 공급자 관리 지침에 근거한 등록 취소 이런 거 처분이다. 아까 근데 공급자 관리 지침에 행정 규칙이었죠. 아까 그런 말이야. 행정 규칙에 근거도 처분이 된다는 것도. 처분이 된다는 거야. 그죠? 처분에 해당한다. 뭐 그렇지. 대가시면 경고. 검찰청장 검사에 대한 경고지 처분에 해당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과서에 있는 경고는 처분성이 없는 거였단 말이죠. 장관의 경고 이 처분성이 없단 말이죠. 장관의 경고 처분성이 없어요. 근데 검찰청의 경고 처분성이 있는 거예요. 왜요? 알 수가 없지. 뒤에 불이익이 있느냐를 찾아보는 거였죠.
어? 그때 경고는 불이익이 없었다는 거야. 근데 여기는 불이익이 있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법을 검찰청법을 찾아서 공부해야 되는데 우리가 뭐 검찰청법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나? 그래서 그냥 외우는 거예요. 그냥 장관의 경고는 처분성이 없고, 왜? 징계가 아니걸라. 경고라는 징계가 있어요? 없지. 징계는 처분이 맞죠. 파면부터 시작해서 견책까지 징계는 처분 아니에요? 근데 경고라는 징계가 없잖아.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 있는 그 판례들은 처분성이 없는 거예요. 그 경고는. 무슨 경고는 또 처분성이 있어요? 함양군 징계 양정 규칙에 따른 불문 경고. 그것도 처분성이 있죠. 왜? 찾아본 게 불이익이 있더라겠죠. 함양군 규칙 찾아보니까 훈장 등에 따른 공훈 그에 따른 징계를 낮춰주는 효과를 제거하는 측면이 있더라. 불문 경고가. 그래서 처분성이 있다. 불이익이 있더라. 하여간. 그래서 불문 경고, 그 불문 경고, 함양군 불문 경고는 처분성이 있어요. 그다음에 그 함양군 그 징계 양정이라는 규칙도 행정규칙이야. 근데 불문 경고도 처분이었어요. 그래서 행정규칙 근거한 처분이 있었어요. 그때도 벌써 있었어요. 있었고, 그러나 장관의 경고는 또 처분성이 없어. 검찰청장의 경고는 또 처분성이 있다는 거예요. 함양군 불문 경고 처분성이 있고, 장관의 경고, 서면 경고 처분성이 없고, 그 다음에 검찰청장의 경고 처분성이 있는데, 그것의 기준은 불이익이 있는 자를 찾아봐야 되는데 우리가 알 수가 없다. 우리 검찰청법까지 다 공부해야 돼요. 여기서 지금. 뭐 여기 나와 있네. 두 번째 줄. 검찰관 범죄 및 비처리 지침 사조 이거 어떻게 알아 내가. 경고 조치는 하여간 보니까 불이익이 있다는 거 아래 세 번째 줄. 성과금 지급, 승진, 전보 인사에 불이익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징계항정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 때문에 처분이다. 알 필요 없어. 우리는 이걸 공부하지 말자는 거야. 이거는 것들은 그냥 처분성이 있다면 검찰총장의 경고는 처분성이 있다. 그다음에 함양군 불문 경고 처분성이 있다. 장관의 서면 경고 처분성이 없다. 이렇게 암기하는 거지 뭐. 그다음에 2번 제목. 직무상 의무 위반 정도가 중하지 않아 검사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징계 처분보다 낮은 감독적 경고할 수 있다고 하겠지. 적극. 징계 사유는 아니지. 근데 경고 정도는 할 수 있다. 당연한 거지. 이때 존중해야 되냐? 그렇더라. 우측. 어제 나왔던 문제가 이제 이 원칙이죠. 여기는 A고. 원칙적으로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면 소익이 있다 없다? 없다. 어제 나온 문제는 4월 1일 나온. 이번엔 A죠. 이거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이제는 A가. 어제도 강의할 때 되겠지만 항상 원칙만 나오는 건 아니야. A가 있다. A적으로 취소로 갈 소익이 있는 경우도 있다. 그중에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는 경우 의미. 중요하다. 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판례가 행정처가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는 경우란 불분명한 법률 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 경우뿐만 아니라 이런 건 애시적이고 해당 사건의 동일한 소송 당사자의 반복될 위험이 있는 경우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 이제 헌법소원 사건과 비슷한 얘기가 이제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주관적 권리 구제는 도움이 되지 않을지라도 동정에게 반복 위험성이 있고 그다음 헌법적으로 해명할 필요가 있다라면 헌법소 소위찬에서 심판할 이 권리보호를 인정한다라는 헌법재판소 헌법소원 권리보호에 대한 공식이 있죠. 공식. 이 공식을 요새 대법원도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다겠죠. 그 공식을. 그런데 추가로 발전. 내가 그 당시 판례도 그랬거든. 그게 이제 제주일보 사건에서는 이 동일한 사건 간에 발생해야 한다. 원고가 피고 당사자가 동일해야 한다. 원고 피고가 동일해야 한다. 그래야만 반복 위험성이 있다고 본다. 이게 헌재 판례하고 차이점이다라고 설명했어요. 근데 이 판례에서는 또 바뀌었어. 동일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해당 사건의 동일한 소송 당사자의 반복될 위험의 경우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라고 해서 판례 취지가 바뀐 거예요. 그 사이에. 2, 3년 전에 나왔을 때 나도 충격받았는데 이런 판례가 나왔고 드디어 헌재 판례랑 비슷해져갔네. 근데 차이가 이거라고 내가 강의 때도 설명했는데 이제는 많은 차이가 더 없어졌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봐봐. 원고가 이제 수용자야. 그다음에 피고는 안양 교도소장이야. 그래서 접견할 때 공문을 지정해서 같이 동성애라 같이 있어라 이렇게 이제 지정을 했어요. 라든지 그렇다. 그래서 소를 제기했어요. 이 사람이. 왜 그러냐. 왜 자유롭게 접견을 허용해야지. 네가 뭔데 내가 가족이라든지 이쪽이랑 만났을 때 공무원이 거기 접견할 때 같이 있으라고 하는 거냐. 이 지정처분 취소해달라 소를 제기했어요. 근데 도중에 나와버려. 이 사람이 출소해. 어떤 이유로? 출소.
미결 수용자든지 아니면 수용자로서 형집행이 끝나든지 출소해 교수 나와. 이게 황남기야. 근데 김철수가 또 이게 이런 일이 또 발생할 수 있단 말이죠. 또 안양교도소에만 있겠어 이게? 다른 뭐 진주교도소든 뭐 많잖아. 여기서도 반복될 수 있다면 이게 그러면 소익이 있단 말이죠. 나는 출소했기 때문에 이제는 가족과 교도소에서 접견할 필요 없죠. 집에 갔잖아. 그럼 주관적 권리는 도움이 안 되잖아. 맨날 같으면 그냥 각하했는데 원상회복이 안 되잖아. 그럼 다시 그래서 법원이 취소해주면 나 다시 교도 들어가요? 들어가서 다시 그래 가족 빨리 와봐라. 그래 뭐 강키처럼 막 옛날 뭐 저 드라마 같은 막 강키 옛날로 돌아가서 다시 만나요? 안 되지. 소익이 없지 주관적이. 그렇지만 객관적 이익이 있느냐에 대해서 인정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도 확대해서 뭐 해당 사건의 동일한 소송 당사자 사이에 반복된 위험의 경우만 의미하지 않는다. 당사자가 바뀔 수 있다는 거지. 이 행위. 접견과 관련돼서 이제 공무원이 여기 같이 있는 것이 이때 나랑이 아니라 김철수랑 진주교도소장에서 반복될 수 있어요? 있겠죠. 법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소익이 있다. 소익이 있다. 소익이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소익이 있다. 소익을 좀 확대했지. 그래서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예외적으로 원상회복은 안 되죠. 어차피 원상회복 가능성이 불가능하죠. 그러면 원칙적으로 소익이 없지만 예외적으로 이게 앞에서 해명된 적도 없고 그 다음에 이 사건이 또 발생할 수 있는데 근데 그게 꼭 원고 피고 그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다. 유사 사례가 있을 수 있으면 그 경우 소익을 인정하겠다. 앞으로 이런 발생할 수 있으면 진주교도소에서 소익을 인정하겠다라고 이제 좀 확대했다. 소익을 좀 확대하고 있죠. 그렇죠? 집행정지가 이루어지고 적법으로 확정된 경우 집행정지 결정가 본안 패소, 기각 판결 그 다음에 집행정지가 안 돼서 기각이 되고 본안에서 승소 두 가지가 있겠죠. 집행정지 단계에서는 내가 이겼어. 그래서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가 법원의 결정으로 정지됐어요. 근데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적법이래. 나중에 본안 판단이 그래서 기각 판결이 최종 확정돼요. 확정 판결 기각 판결 6개월 영업정지 적법이다. 근데 이게 6개월 영업정지 됐었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집행정지 당하기 전에 2개월이었다면 2개월 영업정지 당했어 이미. 당하고 이제 4개월이 남은 상태에서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진 거야. 그러면 기각 판결 나오면 4개월 영업정지를 때려야 한다. 4개월 영업정지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두 번째 문단 한번 볼까요? 두 번째 문단 내용에서 그러나 제재처분의 행정쟁송에서 처분에 대한 집행결정이 이루어졌다라면 본안에서 해당 처분이 최종적으로 적법항으로 확정되어 집행결정이 실효되고 제재처분을 다시 집행할 수 있게 되면 처분청으로서는 당초 집행령 결정이 없었던 경우 동등한 수준으로 제재처분이 집행되도록 조치를 취한다. 이런 경우 집행령 결정 내가 패소했단 말이야. 내가 황랑에 졌어요. 원고가. 그때는 이게 없었을 거가 똑같은 상태의 제재처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6개월 영업정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겠지. 그 얘기고. 근데 반대로 집행정지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나중에 뭐 승소 판결이 이루어지면 아래서 세 번째 줄 처분증이 집행결정을 받지 못했으나 본안 소송에 해당 제재처분이 위법이라는 것이 확인되어 취소되는 판결이 확정되면 처분증은 그 제재처분으로 상대방에게 초래된 불이익 결과를 제거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줘야 한다. 이런 경우 집행결정 못 받았어. 근데 내가 승소했어. 그러면 제재처분으로 입은 불이익에 대해서 이를 제거하는 조치를 취해줘야 한다. 제거하는 조치를 취해줘야 한다. 하는 거죠. 이것도 나왔죠. 제리줄 가서 이제 네 번째 줄 제리의 네 번째 내용에서요. 네 번째 줄 항고성을 제기한 원고가 본안 소송에서 패소 판결 확정되더라도 집행결정력이 소급하여 소멸하지 않는다. 이때 자 이게 이제 내가 패소했죠. 그러면 집행결정이 소급적으로 상실되느냐 이게 그렇지 않다겠죠. 이거는 집행결정은 이제 이루어진 거지. 그래서 2개월 영업정지만 받고 4개월이 남아있지. 그럼 4개월 때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지. 뭐 소급적으로 결정 취소할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취소해봤자 의미가 없잖아. 그 얘기고 뒷장 가시면 자 이거는 이제 처분사의 동일성이 있다고 봤죠. 하나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위에 허가받은 제목입니다. 처분 능력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과다소각했다. 원래 사유는 이거였어요. 과다소각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처분 능력이 100인데 130을 과다소각했다.
130을 소각했단 말이죠. 100만 해야 되는데 130을 소각했다. 허가받은 처분 능력은 100인데 130을 소각했다. 그 다음 세 번째 줄, 소가 제기된 다음 피고 측이 뭐라고 정하냐면 갑의사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채 소각 시세를 무단 증설하여 변경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100에서 130으로 100에서 130으로 변경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안 받은 채 소각 시세를 무단 증설 30%를 그래서 과다 소각했다로 바꿨어요. 이게 이제 처분 사유가 동일한 거냐? 그렇다 본 거예요. 그렇다. 결론적으로 30%를 과다 소각했다는 거지. 근데 앞에 내용이 좀 불분명했겠지. 법에 나온 용어가 아닌 거야. 제일 첫 번째 했던 사유는 법에 쓴 용어가 아니고 저 제재 사유로서는 두 번째가 맞는 거예요. 법에. 그래서 법의 정확한 용어로 다시 사용해 준 거지. 소가 제기된 다음에. 우측. 판결서 이후에 제목 보시면 제목만 보고 되면 돼요. 당사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 방법에 관한 판단이 표시돼야 돼요? 아니다. 판결문이 너무 그러면 양이 많아지지. 양이 많아져 모든 주장이나 공격 방법을 다 판결문에 포함시켜줘야 되느냐? 그건 아니다. 법원의 판결에 당사자 주장한 사항에도 구체적 직접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전반적 취지로 인용 여부를 알 수 있을 정도라면 판단 누락은 아니다. 판단했다 본단 말이죠. 판단했다 본다. 판결문이 다 안 나와도 판결문 전체적으로 취지상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으로 본다라면 판결한 것으로 봐야지 누락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뒤 가시면 업무와 재해사의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 책임을 근로복지공단의 제목입니다. 분배하거나 전하는 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소국. 자, 이건 이제 중요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왜 그러냐면 전원 합의체 판례예요. 재료에 대판 전합이죠. 전합은 이제 대법관끼리도 이견이 존재했던 거지. 그럼 중요한 판례로 보통 취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상당 인과관계에 대해서 다 원고가 입증해야 되는 기존의 판례를 변경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죠. 기존 판례를 변경하지 않겠다라는 게 법정 의지고 반대 의견에 가면 하나, 둘, 셋, 넷, 5분의 대법관은 입증 책임에 대한 원고 책임을 좀 약화시켜 주자. 그래서 업무와 재해 간의 인과관계에 대해서 옛날에 원고가 전적으로 입증해야 되는데 이제는 피고가 부존재는 피고가 입증해라 라는 것이 반대 의견이죠. 아래 세 번째 줄. 업무 관련성의 인과관계에 대해서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고 단서에서 정한 상당 인과관계의 부존재에 대한 상대방이 증명한 것으로 봐야 한다. X입니다. 이게 반대 의견이니까. 이렇게 안 하고 다 원고가 입증해야 한다. 그렇죠? 법정 의견은 이렇게 생각 안 하고 다 원고가 입증해야 되고 유족이나 원고가 입증해야 되고 여기는 그렇지 않죠. 반대 의견은 부존재를 피고가 입증해야 한다. 우측. 당사소송. 국회의원 지위 학예 소송이 당사소송이라는 것부터 일단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법률관계니까. 공무원 지위, 공무원 신문 확인 소송. 공무원 신문 확인 소송 당사소송이죠.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을 해산 결정했죠. 이때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의 의원직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헌재도 의원직 상실하겠는데 국회의원이 뭐도 제기한 거예요? 당사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당사소송을 제기했던 당사소송을 제기해서 다퉜지. 과거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확인의 소가 허용되는지. 이미 이제 통합진보당 해산됐잖아. 그 다음에 이석기 같은 사람들 다 의원직 상실했잖아. 헌재 결정에 따라. 그래도 과거의 법률관계지. 여기에 대해서도 확인의 소가 허용되는지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럴 수도 있다. 정확하게는. 두 번째 그 다음은 똑같아. 이제 해산 결정에서 의원직 상실한다는 것 같아. 헌법과 법률 해석에서 판단하냐 그렇다. 세 번째 상실하냐 그렇다. 헌재 판례랑 똑같아. 뒤 가시면 1번. 이게 어제 시험에 나왔죠. 근데 이게 어제 시험에 나왔다고 볼 수도 있고 이 판례가 뒷장이. 근데 옛날부터 있었던 거야 이거는. 뭐 새로운 판례는 아니야. 옛날부터 있었던 판례. 엄청 많았고 기출도 많았고 사실은. 그래서 어제 당사소송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틀긴 했죠. 이거를 어제 기출에서 4월 1일 기출에서 당사로 가면 안 돼. 이거는 뭐로 가야 돼요. 근데 이제 용어 사용에 문제가 있다. 수험생들이 왜 못 맞추느냐? 용어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수험생들이. 그래서 이거는 감액이나 미지급이라든지 지급 거부 의사표시 금액이 결정됐다는 표현이 있어야 돼요. 퇴직 금액이 결정된 다음에 결정되죠? 그러면 국가와 퇴직한 공무원 또는 이제 연금관리공단과 공무원, 연금관리공단과 공무원 이 관계 법률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법률 관계가 퇴직금 결정으로 3억, 연금 100만 원, 그럼 100만 원 받을 권리, 그다음에 국가는 공단은 100만 원 지급할 의무. 법률 관계 형성이 되죠. 그런데
50%를 미지급하겠대. 어떤 이유로 법의 개정이라든지 뭐 또는 뭐 어디 뭐 취업했다는 이유로 50%를 미지급하겠대. 미지급 감액. 또는 50% 지급 거부. 50%를 지급 안 하겠다라고 거부를 해요. 그런 경우는 법률관계 있기 때문에 당사송이란 말이에요. 당사송. 이란 말이죠. 근데 이거는 그 전 단계란 말이야. 퇴직금이 결정되기 전이야. 내가 어제 퇴직했어. 나 퇴직금 얼마인지 몰라. 퇴직금 얼마 문제. 그 문제죠. 아직 법률관계 형성이 되기 전 단계. 여기서 전 단계의 문제는 이게 처분이에요. 뭐 거부든 금액 결정이든 처분이야. 이게 금액 결정이든 처분이야. 이거는. 일단 항고송이야. 항고송으로 가야 돼. 법률관계 형성이 안 된 상태에 당사소로 갈 수 없다. 법률관계 형성이 안 된 상태에서 당사소로 제기할 수 없다. 그게 지금 판례 1번의 내용인데, 제일 위에 지금 그 국방부장은 급여 지급을 청구해서나 이를 거부하거나 일부 금액만 급여 지급 결정을 했단 말이죠. 일부 금액만. 그 결정을 대상으로 항고소를 제기하는 구체적 인정받지 않는 상태에서 곧바로 당사소를 제기할 수 있느냐? 없다. 그래서 국방부장 급여 지급 결정은 구체적 급여에 대한 결정으로서 처분이다. 처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당사소로 갈 수가 없고 항고소를 먼저 제기한다. 항고소. 그래서 이게 퇴직금이 결정됐다는 표현이 있어야 돼요. 좀 결정된 것 같다 느낌상 전체 흐름상 물론 출제자가 잘 내줘야죠. 결정이 돼서 이제 받고 있는 도중에 뭔가 이제 감액이 되든지 미지급이 되든지 거부가 되든지 이러면은 당사성이고 그 전 단계. 이건 퇴직 시라는 느낌이 있죠. 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그런 느낌이 있죠. 처음으로 청구한 거야. 급여 지급 신청을. 이건 뭐 청구합니까? 연금 받는 거. 연금만 내 청구할 필요 없지. 매달 100만 원씩 나오는 거지 뭐. 너 100만 원 주세요. 이렇게 청구 안 하죠, 사실은. 그러지 않겠어요? 아니야? 이건 청구할 거 아니야. 퇴직했을 때는 퇴직금 주세요. 근데 이거는 청구 안 하지. 이미 3억 결정돼서 매달 100만 원씩 지금 통장에 들어왔죠? 근데 내가 뭐 정부 투자기관에 취업했더니 50%가 감액돼서 들어온 거야. 50만 원만. 그때 문제를 제기하는 게 이제 당사성이지. 신청은 안 한다면 급여 지급 신청. 여기는 신청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쪽이죠, 뉘앙스가. 그래서 머릿속으로 이제 구별을 해놓고 그 다음에 법정 문구 이런 거 보고 이렇게 이거구나 이제 구별을 하는 수밖에 없다겠죠. 이런 것들이. 두 번째, 당사선으로 처분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항고선으로 변경에 타당하다 인정할 때 소외 변경을 허가할 수 있는지 이건 가능하잖아. 소외 변경은요. 원고 고의 중대하시 항고선에서 당사선인 법인 취약 각하하지 말고 이제 각하하지 마라. 바로 각하하지는 마라. 세 번째 줄. 항고선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이 명백하여 항고선으로 제기되었다 하더라도 어차피 부적법한 경우 아닌 이상 법원은 원고가 항고선으로 소외 변경을 할 것을 상명권 행사하여 처분이나 부작의 적법한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바로 각하하지 말라는 거예요. 각하하지 마라. 그래서 이제 이거를 지금 당사선으로 제기했잖아. 이거를 지금 이 사건 1번에서 당사선으로 제기했죠? 그럼 뭐로 소를 바꿔줘야 돼요? 소 종류를 항고선으로. 그때 바로 각하하지 말고 법관이 성명권을 행사해서 일단 원고에게 알려줘라 이 말이야. 이거 항고소송으로 가야지 당사로 가면 안 됩니다. 라고 해서 소 종류 변경을 유도해줘야지. 그런 다음에 처분의 이범적으로 심리를 해줘라. 바로 각하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 말면 되죠. 바로 각하하지 마라. 우측. 행정 43조가 이원 결정 나왔어요. 이제까지는 행정소송법이나 심판법 이원인 게 없었는데 전혀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행정소송법에 대한 이원이 나왔어요. 형사소송법은 많았죠. 많았는데 이원이 행정소송법 이원인 건 처음이죠. 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자 소송에 가집행 선고를 할 수 없도록 한 행정소송 43조 평등권 침해다. 이렇게 본 거죠. 이건 이미 기존에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그런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행정소송법은 아니었지. 행정소송법은 아니었고 그것은 소송촉진특례법이었죠. 소송촉진특례법에서 국가를 상대로 가집행 선고 금지. 국가를 상대로 사인의 승소했을 때는 되는데 이거는 항랑계 승소했을 때는 가집행을 선고할 수 없다. 여기 대해서 소송촉진특례법은 뭐였어요? 사법관계 문제. 사법관계. 근데 행정소송 이건 뭐예요? 당사소송이니까 공법관계. 그러니까 민사소송 촉진특례법에서 국가를 우대하지 마라. 이런 경우. 국가를 우대하지 마라. 국가를 우대하는 건 평등권 침해다. 라고 했죠.
평등권 침해다 하겠는데, 근데 이제 그동안 이제 대법원은 재산권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가집행 선고를 허용하는 것으로 봤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 명확하게 행정소송법에 규정돼 있는데 어떻게 가집행 선고를 하느냐 이거야. 말도 안 되지. 8조 2항은 이 법이 없을 때 얘기겠죠, 사실은. 행정소송법이 법에 없으면 민사소송법이나 민사징표법을 준용을 할 수는 있어요. 8조 2항에 따라, 행정소송 8조 2항에 따라. 아니 명시를 하지 말라겠는데 대부분 하고 있는 거야. 왜? 해야 돼 그러는 거죠. 현실적 타당성이 너무 큰 거야. 그래서 반칙을 한 거지 뭐. 정면으로 이게 위헌 결정 못 내리고 대법원 위헌 심판권이 없으니까, 위헌 결정권이 없으니까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권이 없으니까 대법원이 못 내리고 재산권 청구와 관련된 인용 판결의 경우는 가집행 선고를 허용해야 한다라고 대법원이 내놨죠. 근데 아예 헌법재판은 위헌 결정해 버렸지 이번에. 이번에 위헌 결정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차별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건 되는데 똑같아요. 이건 되는데 가집행이 이거 안 되는 게 문제걸랑 지금. 평등권 침해지. 사인이 국가를 상대로 승소했을 때 국가를 상대로 항상이 아니라 승소했으면 가집행이 선고돼. 근데 내가 국가를 상대로 승소했을 때는 안 돼. 평등권 침해지. 그죠? 그건 논리는 똑같아요. 저번 소속적 특례법의 경우도 똑같이 이렇게 돼 있었걸랑. 국가에게 우대하는 거, 국가에게 유리하게 해줬다면, 국가에게 유리하게 하는 건데 합리적이 없다, 그렇죠? 합리적이 없다. 내가 예를 들면 10억을 받을 돈이 있어 국가로부터. 1심에서 이제 10억이 판결이 나왔어. 근데 가집행을 안 해주면 2025년에 받는다 돈을. 예를 들면 최종 확정 판결이 2025년이다. 나 그동안 뭐 먹고 사냐겠죠. 2022년도에 뭐 먹고 살아. 그래서 가집행을 선고해 주는 게 좋지. 응? 근데 국가가 나한테 상대서는 가집행을 선고하죠. 왜? 내가 돈을 빼돌리니까. 국가가 황랑이를 상대로 당사동을 제기할 수도 있어요. 있을 때 공법상 법률관계 전제하에서 그때 이런 가집행이 선고가 돼. 근데 내가 승소했을 때는 가집행 선고 안 돼. 평등권 침해지. 그래서 합리가 없다. 제일 밑에 줄. 합리가 없이 차별하고 있기 때문에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이제는 법조항도 이제 효력이 상실돼 버린 거지. 대법원 판례뿐만 아니라 법조항 헌재가 위헌 결정을 통해 효력을 상실시켰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강론도 있는데 이건 이제 7급 할 때 하겠습니다. 7급 나중에 할 때 모의고사 할 때 하든지 뭐 뒤에서 하든지 강론 강의 할 때 하든지 나중에 모의고사 할 때 이거 뒤거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급 수험생은 여기까지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시면 되고 7급 수험생은 뒷부분 나중에 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